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DIY 가공방협회 협회장 오진경입니다. 오늘은 목공기계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목공기계는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우리 사실 뭐 위험한 걸 따지면은 자동차만큼 위험한 건 없겠죠. 매일 사고도 나고, 또 뭐 고장도 나고, 뭐 내가 자세한 내용을 다 몰라도 어쨌건 운전도 하고 하는데, 이 목공기계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어딘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목공기계 중에서 공구하고 기계하고 좀 구분해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사용할 목공기계들,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시죠. 나무. 나무는 이제 가만 한자로 보면은 나무 목재하고 물숫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목자 안쪽에 물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재가 건조가 돼 있느냐 안 되느니까 충분히 건조를 해서 소재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가공하는 상태, 가공 중의 문제점, 그다음에 가공을 하고 가구나 목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건조되어 있는 소재를 가지고 준비 작업부터 그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는 거, 그리고 완성해서 끝마무리까지 해서 사용한 데까지 문제가 없게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목재가 잘 건조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목수들 사이에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의 약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해주면은, 정확하게 잘 따라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나무 갖고 있는 성질을 무시하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데 억지로 시키고 하면은, 사람도, 동물도,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어, 잘 되지 않아요. 네, 자기를 무시하면은 꼭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분명히 잘 건조도 되고 가공도 되는 상태에서 목공기계에다가 집어서 사용하셔야지, 목공기계에 맞지 않는 상태라던가 건조가 안 돼 있거나 심하게 휘어 있거나 아니면은 가공할 수 없는 너무 얇거나 너무 짧거나 하는 기계 장비들을, 그런 소재들을 가공하려고 덤벼들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개 확인하고 그 공부부터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드릴에 대해서 화면 보이시죠? 자, 네, 전동 네. 드릴, 예. 자, 전동 드릴은 기본적으로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는 드릴하고 충전 배터리를 이용한 드릴이 있는데, 요즘 배터리가 좋아져가지고 충분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회전시키는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나사를 조이거나 풀르는 스위치가 있고요. 반대로 어, 왼쪽으로 방향을 전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를 깊이 누를수록 빨라지고 천천히 누를수록 짧게, 얕게 누를수록 천천히 누르고 끝까지 당길수록 빨리 회전하는 이런 가변형 스위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향을 전하는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속도가 보통 1단계, 2단계 속도가 있는데, 이거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힘을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할 때, 그러니까 단단한 소재를 쓸 거냐, 아니면 좀 무딘 소재를 쓸 거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레벨이 있습니다. 자, 드릴을 조이는 척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드릴 척이 있고, 드릴 앞에 이게 물어주는 척이 있고 척을 푸는 척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꼽아가지고 회전시키면은 드릴 날이나 아니면 비트나 이런 것들을
조여주거나 풀러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척이 없이 그냥 손으로 돌려가지고 조이는 거는 척이 없다고 해서 보통 키레스 척, 키가 없다. 키레스 척으로 구분해서 척이 있는 척키하고 키레스 척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날이 아주 얇고 조그만 것들은 일반 기본적인 드릴 날에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다시 부착시키는 뭐 2mm, 뭐 0.5mm 뭐 이런 것들은 일반 드릴 날에 물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소형척을 앞에다 부착해가지고 사용하셔야지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공 실습하실 때 못을 결합하기 위해서 미리 유도 보링을 할 때 얇은 드릴날은 일반 드릴착이 물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조그만 소형척을 앞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충전 드릴 보시면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요 드릴 날 모양이 있는 것들은 이 드릴이 갖고 있는 숫자가 힘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드릴 상태로 가면은 최고 속도로 계속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 쪽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 단계에 맞춰서 토르크, 회전하면서 치는 힘들이 조정이 돼가지고 나사의 깊이라든가 결합할 수 있는 결합물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회전력에서 멈출 수 있게 하는 토르크 기능이 있을 때 나사 결합할 때 나사 쪽에 맞추셔야 되고요. 망치 모양 있는 것들은 드릴 날이 해머 드릴이라고 해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을 때, 돌 같은 데 구멍을 뚫을 때, 요 해머 기능에 맞춰 놓으면은 드릴이 회전하면서 앞으로 내부에서 망치 같은 게 퉁퉁퉁 쳐져요. 그래서 콘크리트나 돌이나 벽돌 같은 걸 깨면서 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하실 때 내가 나사 결합할 때 아니면 구멍 뚫을 때에 맞춰가지고 이걸 조정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이상한 소리가 반복되면은 나사 결합이 되지 않거나 무리하게 힘이 가거나 아니면은 무리하게 힘이 갈 경우에는 비트나 나사 머리가 뭉개지거나 깨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드릴날 안에 나사, 망치, 해머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임팩트 드릴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이어 교체할 때 보면은 타이어 너트를 꽉 조인 다음에 좀 더 세게 탕탕탕 쳐주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팽이를 돌리다가 더 돌아가게 쳐주는 힘. 아까 그 드릴에서 나사에 있는 부분들은 특정한 힘이 가해져서 이 힘이 더 이상 가지 않게끔 풀어주는 기능이고 임팩트 드릴은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꽉 조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팩트 기능이 있는 드릴이 있고 아까 보신 일반적인 구멍을 뚫거나 나사를 결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드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의 종류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드릴 같은 거 사보시면 이렇게 비트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보시면은 일자 비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나사의 크기에 따라서 비트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 비트가 PH로 시작되는 게 있고 PZ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십자인데 PH 방식은 필립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쓰는 대부분의 결합용 나사 8, 90%가 이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PZ 나사는 이 십자 사이에 아래쪽에 조그만 삼각형이 더 있어가지고 나사의 머리 네 군데하고 머리와 십자 사이에 또 작은 십자가 있어가지고 8개를 물어서 한꺼번에 회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사하고 비트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이래서 PZ 나사를 가지고 PH 비트를 가지고 결합할 경우에는 결합이 정확히 안 돼요. 흔들리고 센터가 맞지 않습니다. 또 반대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트가 PH인지 아니면 PZ인지 구분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PZ 방식의 나사가 훨씬 결합력이나 결합할 때 안정성이나 그리고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결합력을 높여줄 때는 PZ 방식의 나사가 훨씬 월등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하고 비트하고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절대 거꾸로 하시면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다는 얘기는 비트하고 나사의 십자머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사 머리가 뭉개지거나 아니면 중심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나사가 흔들려서 똑바로 결합이 되지 않고 나무가 갈라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사하고 비트의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pH 나사는 이렇게 그냥 십자로 구멍이 나 있고요. PZ 방식의 나사는 십자로 구멍이 나 있고 이 사이에 이렇게 일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나사 머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십자로 되어 있는 거는 pH 방식이고 십자 사이에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이거는 PZ 방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나사를 딱 보셔가지고 우리는 PZ인지 pH인지 확인하시고 어떤 나사인지에 맞춰서 비트를 바꿔서 사용하셔야지 안전한 결합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나사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나사산이 끝까지는 풀타입 나사가 있고 나사산이 5분의 3 정도만 있는 하프타입 나사가 있습니다. 자, 이 나사의 차이는 뭐냐면은 나무를 결합할 때 만약에 소재와 소재를 결합할 때 소재가 정확하게 딱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약간 떠 있을 경우에, 이렇게 떠 있을 경우에 이 일반적인 풀타입 나사는 떠 있는 상태로 그냥 빈 공간을 통과하면서 결합을 하게 돼 있고요. 하프타입 나사는 이 뒤쪽에 나사산이 없기 때문에 반대쪽에 걸려있는 이 부분은 나무를 계속 뚫고 들어가고, 이 뒤쪽에 나사산이 없는 것들은 반대쪽 결합하는 판을 잡아 당겨서 벽 쪽으로, 나사 결합 방향 쪽으로 쫙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약간 휘어 있거나 똑바로 결합을 해서 딱 밀착시킬 때는 이게 하프타입 나사 사용하셔야지 공간이 뜨지 않고 정확하게 밀착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소재가 반듯하고 PB나 MDF처럼 반듯하고 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풀타입 나사로 결합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목재는 어쩔 수 없이 수축 팽창에 의한 휘임이나 뒤틀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크램프로 결합을 할 수 없는 중간 부분들은 풀타입 나사를 아무리 세게 결합을 해도 휘어있는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프타입 나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벽하고 밀착이 되면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하프타입 나사를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풀타입이든 하프타입이든 보시면 여기 머리를 보시면 그냥 십자는 pH 방식, 그다음에 십자 사이에 이게 금이가 있는 거 표시되어 있는 거는 PZ 방식의 포지 타입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직소입니다. 직소는 톱날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방식인데, 이건 나무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크릴용 날 따로 있고요. 아크릴 자를 때는 아크릴 날이 있습니다. 일반 날 쓰면은 열에 의해서 아크릴이 녹아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아크릴을 내가 직소로 자를 때는 아크릴용 날을 따로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쇠톱 있지 않습니까? 쇠톱은 메탈용이 따로 있습니다. 메탈용을 뽑아서 쓰면은 두꺼운 철판을 뚫을 수 없지만 0.5T, 1T 이런 합판 같은 것, 얇은 철판 같은 것들은 이 톱날로 충분히 자를 수가 있습니다. 메탈이라고 써 있는 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날 따로 있습니다. 알루미늄 판을 자를 때는 날 형태가 틀리죠. 보시면은 이게 다 각 소재에 맞춰서 자를 수 있는 방식으로 톱날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톱날을 교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특정 회사 제품 써 있지만 직소날은 전 세계 모든 직소날은 직소에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가 풀려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무나 아니나 쓰시더라도 이게 용도에 맞춰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톱날 사용하실 때 보면은 자,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상하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판을 조절해서 바닥판을 이렇게 꺾어서 각도를 짤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0하고 이렇게 숫자가 딱 써 있고 여기 돌리는 게 있어요. 자, 요 기능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0에 맞춰놓고 직소로 자를 때 하고요. 자, 3에 갖다 놓고 자르면 자, 뭐가 달라지죠? 요 밑에 이 부분이 진동을 합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0에 갖다 놓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흔들림이 없이 그냥 일자로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숫자를 저 3으로 올려놓으면은 흔들려요. 흔들려. 그래서 똑같은 나무 잘라보겠습니다. 자르면은 일자로 그냥 자르는 거하고 흔들리면서 자르는 거하고. 자, 이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톱으로 나무를 자를 때 약간 기울여서 자르면은 흔들림이 생기면은 좀 쉽게 잘리고요. 일자로 세워서 자르면은 잘 안 잘립니다. 자, 이게 여기 보시면은 0에 놓고 자르면은 일자로 위아래로 자르는 방식이고 각도를 주고 나면 톱날을 기울여서 이렇게 자르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요 밑에 있는 이 방식으로는 빨리 자를 수 있지만 원이나 곡선이나 특정 모양을 자를 때는 톱날을 휘어서 자르기 때문에 똑바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절단할 때는 여기 각도를 높여가지고 자르면 빨리 자르고요. 곡선이나 타원이나 특정 모양을 자를 때는 이걸 0도에 맞춰놓고 잘라야지 똑바로 최대한 똑바로 진행 방향으로 날이 벗어나지 않고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 자르실 때는 이 부분 0하고 각도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작업할 소재의 작업 형태에 따라 가지고 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트리머 많이 사용하시죠. 트리머만 하나 사용하셔도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는데 트림이라는 단어가 그 모서리 끝을 가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나무를 가지고 나무 소재의 모서리 끝을 곡선이나 각도나 승지게 하거나 V자 홈 아니면은 이렇게 옥볼록 오목한 면들 아니면 도브테일 아니면은 소재를 붙여놓고 이 베어링이 아래쪽을 따라 올라가고 위에 있는 쪽들을 오려내가지고 1대1로 똑같은 모양을 오려내거나 할 때 사용하는 트리머입니다. 자, 트리머는 뭐 작동 방법들은 뭐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날을 부착이 되는데 어, 밑에 베이스 되는 플라스틱을 빼고 이 안에 풀러 보시면은 날이 물리는 척이 있습니다. 척. 이 사이에다가 날을 꼽아가지고 결합하는 방식이고요. 결합할 때 이 베이스가 되는 플라스틱 판을 위로 올리고 내리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 앞쪽에 보이는 날물 모양이 도출된 부분이 조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의 조정에 따라 가지고 곡선도 약간의 곡선 아니면 반원의 곡선 아니면 좀 더 쭉 내면은 곡선도 되고 위에 선도 자를 수 있는 모양으로 한 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공이 가능한 공구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은 시간상 트리머라는 것들은 모서리를 깔끔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작업을 한다. 옛날에는 대패를 가지고 대패 날을 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패로 깎았어요. 근데 지금은 충전 드릴도 있고요. 유선 드릴도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된 트리머, 충전 트리머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고 나무 소재의 모서리 부분들을 깔끔하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사포는 연마하는 거죠. 연마하는데 사포의 종류가 긴 사각형, 주먹형 사각형, 원형, 삼각형, 그다음에 원형도 좀 큰 거, 작은 거, 그다음에 전기로 쓰는 거, 에어를 꼽아서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샌딩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포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시는 사포를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해서 그냥 자르면은 일반적인 사각형의 샌딩기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4등분해서 쓰면은 주먹 샌더, 사각형의 조그만 샌딩기에 딱 맞게 사포가 그 표준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 사용하실 때는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해서 일반적인 사각형을 쓰시든지 아니면
조그만 샌딩기는 4등분해서 쓰면은 딱 접었을 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포 사이즈하고 샌딩기의 사이즈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포를 사용하실 때 보시면은 샌딩기 사용할 때 보면은 샌딩을 하면서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미시는데, 사실 그럴 거면은 샌딩이 안 켜고 그냥 손으로 미셔도 별 차이가 없어요. 사포는 샌딩기는 진동을 할 때 특정 패턴을 가지고 원형이라던가 타원이라던가 특정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갖다 대고 있는 상태가 샌딩이 되는 거고요. 샌딩이 다 되고 나면은 우리는 공구를 앞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샌딩이 안 된 부분으로 안 된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서 샌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원운동을 하면서 갈고 있는 상태에서 샌딩기를 밀면은 돼지꼬리 같은 게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거친 사포 가지고 나무 표면에 보면 무슨 돼지꼬리처럼 밑에 자국 쭉 생기는데, 그거는 사포가 샌딩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밀기 때문에 생깁니다. 물론 사포 자체가 문제도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샌딩은 얘가 자동으로 샌딩이 다 끝나고 나면 이동 하시면서 작업하셔야지, 자체를 밀어버린 거는 원활한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면을 찾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작업상 부분적으로 많이 패했거나 찍혔거나 하는 것들을 긁어낼 때는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표면 샌딩할 때는 샌딩기가 자동으로 연말해주고 우린 진행한다 라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프레스는 학교에서 소재에다 구멍을 뚫거나, 뭐 연필 꽂이를 만들 때 연필을 꼽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문자 경첩을 달기 위해서 경첩의 홀 부분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드릴을 꼽아가지고 눌러서 가공하기 때문에 드릴 프레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이 뚜껑을 딱 열어보시면 안쪽에 여기 보시면은 벨트가 2개가 있습니다. 벨트는 요 밑에 있는 레바, 얘를 딱 제끼시면 요 벨트의 텐션이 풀어져요. 풀어지면 풀러진 상태, 자, 그거 하시려면 요 앞에 요 볼트가 있습니다. 얘를 풀는 상태에서 얘가 조여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회전하고 얘를 딱 제끼면은 여기가 텐션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여기 위쪽에 뚜껑에 보시면은 회전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회전력을. 그래서 여기 보셔가지고 적당한 회전력을 찾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빠르면은 힘이 약해가지고 잘 안 뚫리고요. 너무 늦으면은 표면이 거칠게 뚫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간을 맞춰놓고 쓰셔야 되는데, 소재가 단단하다 그러면은 속도를 낮추고, 회전력을 낮추고 힘을 세게 하는 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속도가 천천히 돌게 하셔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소재의 표면을 깨끗하게 깎아내시려면은 회전 속도를 높이고 회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여기 RPM을 조정해서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자,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막 멈춘다, 소리가 시끄럽다 할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구가 처음 세팅되는 때는 중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해보시고, 아, 내가 좀 조절해야 되다 싶으면은 얘를 한 칸 올리시거나 한 칸 내리시거나 하셔가지고 조절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용하다 보면 이 안쪽에 이게 회전 레벨을 돌렸다가 보면 이게 조여졌다가 풀려지는데 이 안쪽이 부러집니다. 가끔 부러지면은 이 스프링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들 사실 때는 이 만든 회사, 이 장비 뒤쪽에 보면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장비 모델 번호하고 그 업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부품은 갈아서 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공구로 넘어가면, 자, 전동 공구하고 목공 기계하고 차이점은, 자, 이동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자, 쉽게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목공 기계에 대한 벌써 사이즈가 커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은 공장이나 공방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학교에 사용하기는 이렇게 큰 기계는 필요 없고요. 소형화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장비들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압 대패, 자동 대패, 각글기, 벨트 샌다, 밴드소, 요 정도들은 조그만 장비들로 다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을 소형 장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게 장비를 구입하시고 나면 이제 이게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용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비에 맞는 안전 도구나 지그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뭐 달인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손으로 막 자르고 깎고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분들 다, 어, 안전 장비 지그 딱 세팅해 놓고 하는 그런 영상 보시고, 아,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작업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장비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 요 자세한 용어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에어타카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요거 잘못 누르면 총알 같은 거 좀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데 사실은 이게 밀착된 상태에서 탁 쐈을 경우 힘이 받지만 소재하고 떨어져서 공간이 생겨버리면 압력이 공기압이 바깥으로 새기 때문에 크게 힘이 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목을 목재나 나무를 사용할 때는 나사결을 하지만 얇은 소재 아니면 MDF나 뭐 얇은 합판 이런 걸 결합할 때는 나사결합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타카를 사용하고 에어타카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타카가 어떤 것이 있는지만 훑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카는 디귿자 일자로 된 핀하고 디귿자로 된 핀이 있습니다. 핀 결합했을 때 일자로 된 타카는 앞에 F자가 없어요. F. F30은 일자로 된 타카 핀을 제일 긴 거 30mm까지 뽑을 수 있는 타카가 에어타카고요. 핀 모양이 이렇게 나사 머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머리처럼. 이걸 뽑아 쓰는데 자 5mm 단위로 있습니다. 핀 위에서 5, 10, 15, 20, 25, 30 이렇게 F30의 타카에는 5mm, 30보다 작은 5mm 단위의 핀들을 뽑아서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합한 5mm짜리를 결합하는데 나사 결합을 해버리면 빵꾸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타카를 사용해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4개짜리가 있습니다. 4개짜리. 자, 4개짜리 숫자가 있고 3개짜리 숫자가 있는데 이게 타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만 써요. 앞에 F자가 없이 숫자만 있는 것들은 핀이 디귿자 모양입니다. 디귿자. 그래서 보시면 1013이라고 써 있으면은 10은 뭐냐면 타카 핀의 폭이 10mm다. 그 다음에 뒤에 13은 타카 핀의 길이가 13mm 보다 작은 것들은 다 꼽아서 쓸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여기 4들은 자, 타카 핀이 폭이 4죠. 좁죠. 자, 국내 일반 표준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자, 타카핀 폭이 10mm거나 4mm입니다. 그리고 기럭지가 사둘들은 22mm보다 작은 것들은 다 꼽아서 쓸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22, 13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T 써요. CT. 요 콘크리트용 타카입니다. 콘크리트용 타카. 나무 인테리어 현장 같은 데 보면은 벽면에다가 각재, 한치각짜리 나무들을 벽에다 그냥 타카로 한 방에 딱 싸서 결합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타카인데 인테리어나 목조주택이나 아니면 데크재나 이런 거 결합할 때뭐 타카 사용하고요. 이 무거워서 뭐 학교에서 쓰진 않지만 이 앞에 CT가 콘크리트용이라는 것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카 중에 R로 시작된 타카가 있어요. R. 360R로 되어 있는 것들은 타카 머리에 핀에 머리가 없이 일자로 된 실타카입니다. 매우 얇은 타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보이지 않지만 핀이 들어가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게 자국이 안 나고 핀이 살짝 박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찜질방 같은 데 가보시면 루바, 나무와 나무로 홈을 껴가지고 결합할 때 크게 자국이 안 나게 할 때는 접착제를 이용하고 실타카를 높은 데 싸가지고 결합하는 방식을 쓸 때 R360I라는 그 실타카를 가지고 사용하고요. 얘는 타카핀의 종류별로 쭉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타카는 핀으로 되어 있는 F타카가 있고 디귿자로 되어 있는 타카가 있는데 숫자 3자리 중에 뒤에 2자리는 핀의 길이, 앞에 2자리
10이나 4는 핀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타카가 있습니다. 기타 영상 자료는 보시면은 이 타카를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에어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 보시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 장비 중에서 도미노라는 장비들이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요. 도미노는 이제 결합할 때 나사 결합이 아닌 나무 핀을 이용해 가지고 양쪽으로 일정 간격으로 나무 핀을 뚫을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이 나무 핀을 쓸 수 있는 도미노가 있고 목심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더블 도웨이라는 장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은 외부에서 나사 결합하지 않고 안쪽에서 나무 핀을 이용해서 도미노라는 핀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구성이라던가 나무 핀이 폭이 5, 6, 8,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결합하는 소재의 두께나 강도에 따라 가지고 핀을 교체하시고 날을 교체하셔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독일에서 패스리 국내에 들어와 있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강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들은 동영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패스트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독일 본사에서 알기 쉽게 만드는 영상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자, 각별기라는 기계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드릴 프레스로 구멍을 뚫을 때는 회전하는 드릴 날을 꼽아서 뚫기 때문에 동그랗게 뚫는 거고요. 각별기는 나무를 짜맞춤하거나 할 때 사각형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날에 보시면은 이 안쪽에 드릴 날이 있고요. 바깥쪽에 사각형 끌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안쪽에 구멍을 파주면서 바깥쪽에 끌이 사각형으로 구멍을 같이 뚫어줍니다. 그래서 작업하고 나면은 공구를 이동해서 뚫으면은 사각형의 구멍을 뚫거나 일정 깊이로 뚫거나 해가지고 각재와 각재를 결합하거나 통과시키거나 할 때 원 형태가 아닌 사각형의 끌 형태로 구멍을 뚫어주는 장비입니다. 아까 도미노 같은 경우에는 도미노 장비는 이렇게 양쪽으로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핀을 꼽아서 결합하는 방식이고, 각별기는 사각형으로 홈을 내주고 이 가공은 우리가 톱날 이용해서 재단기를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별기 이용해서 홈을 파거나 각을 내거나 해가지고 결합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밴드소는 톱날을 이용해서 자르는 건데 우리가 재단기로 자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단기 톱날이 높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큰 소재를 자르기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띠톱을 이용해서 자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공 방식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소재를 일정 두께로 자를 때 톱날로 한 번에 자르기 쉽지 않습니다. 자를 수가 없죠. 그래서 밴드소를 이용하면은 쭉 밀고 들어가가지고 소재를 톱날에 손이 닿지 않고 이런 직을 이용하셔서 밀어내면은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보통 악기 같은 거 만들 때, 기타나 바이올린 첼로 만들 때 패턴이나 무늬가 좋은 나무를 이렇게 쫙 잘라서 절반을 딱 펼쳐서 좌우 대칭이 되는 패턴으로 모양을 만들 때, 북매치라고 하는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원하는 두께까지 자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톱날하고 일정 거리까지 되게 해서 조정하시면은 큰 지구 없이도 거의 비슷하게 중간 정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이 면이 완전한 평면이 아니라 톱날에 의해서 임의로 잘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려지면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 수압대패라는 데를 와서 이 대패를 통해 가지고 울퉁불퉁한 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평해지면은 반대쪽까지 높이를 일정하게 깎아주는 게 자동 대패고요. 자, 수압 대패는 이쪽 면에서 나무를 집어이면은 이 톱날이 안에 있는 대패날이 깎아주고 이 대패날 높이가 뒤에 있는 정반하고 높이가 같고요. 앞에 있는 정반은 대패날보다 살짝 낮습니다. 그래야지 낮은 놈이 깎이고 톱날을 통과해서 톱날 높이랑 똑같은 반대쪽 면에 가서 딱 올라탑니다. 그래야지 평평한 소재가 되는 거죠. 수평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수압 테이프를 이용해서 아까 밴드소나 아니면 건조목, 제재목, 그다음에 평이 맞지 않는 나무들은 수압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쪽 면을 평평하게 수평면이 되도록 가공을 했습니다. 자, 요거 수압 테이프 갖고 와가지고 작업해 봤는데 분명히 앞에서 밀어서 뒤로 딱 잘랐는데 이상하게 평면이 되지 않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 원인 1번. 자, 이쪽 들어가는 쪽, 나무를 집어있는 쪽이 나가는 쪽보다 너무 낮아요. 톱날하고 톱날이 깎일 정도의 살짝한 면만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너무 낮으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많이 깎이고 올라갈수록 덜 깎이기 때문에 여기가 평면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들어가는 쪽이 나가는 쪽보다 높으면은 이렇게 깎이고 위는 남겠죠. 남아서 깎고 나면은 맨 밑에 쪽은 움푹하고 더 들어가 버려요. 자, 들어간 쪽이 너무 낮으면은 앞쪽이 많이 깎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들어간 쪽이 나무 들어간 쪽이 높으면은 뒤쪽이 움푹 파져 버립니다. 그래서 평면이 되려면은 들어간 쪽하고 나가는 쪽하고의 간격이 적당한 높이가 딱 되도록 평면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잘라야지 이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장비를 세팅해 주신 분들한테 이게 확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나무의 결방향이 맞지 않으면 나무가 찢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결방향을 맞추는 건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압대 배를 가지고 평면 작업을 하는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자동 대패에 가서는 평면 작업한 면을 이 안으로 집으면 톱날이 그러니까 위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두께만큼의 일정 두께의 판지를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대패는 평면을 잡고 수압 대패는 위쪽 면을 깎아가지고 똑같은 두께의 소재를 가공할 때 수압 대패, 자동 대패를 사용하고요. 이거 사용하실 때는 꼭 한 번에 무리하게 깎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깎아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압 대패 사용하실 때는 꼭 직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벨트 샌더 있습니다. 요거 지금 소재를 연마할 때 우리가 손을 사용하는 핸드 샌딩기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는데 벨트 샌더 사용하시면은 저 넓은 소재를 쉽게 가공할 수가 있고요. 이건 산업용이고 탁상용 탁상용 벨트 샌더도 있습니다. 요 조그만 벨트 샌더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 개 사셔가지고 곡선 작업이나 모서리 작업을 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때 이게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집진기 연결하셔가지고 작업하실 때 먼지를 빨아내면서 한쪽 옆에 보시면 모든 벨트 샌더는 집진할 수 있는 호스가 있고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셔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마를 하실 때 여기 벨트 샌더가 이제 다 소모가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때 꼭 주의하실 점. 벨트 샌더 풀어보시면 벨트 샌더 안쪽에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화살표. 이게 벨트 샌더가 회전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 화살표를 꼽아 주셔야지 이게 끊기지가 않습니다. 벨트 샌더는 사포랑 사포를 일자가 아니라 경사지게 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 벨트 샌더 사포
뒤쪽에 있는 화살표가 요 회전 방향하고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뽑아 주셔야지 내구성이 더 올라가고요. 뽑아놓고 딱 켰는데 갑자기 벨트 샌더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정중앙에서 갈아 꼈을 때 정중앙에서 그대로 돌고 있어야 되는데 나를 갈아 꼈는데 갑자기 벨트가 막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빨리 여기 안 가고 싶으면 안 앉아도 돼. 자, 벨트에 보시면은 여기 중심축을 조정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얘를 앞으로 밀거나 회전시켜가지고 앞으로 밀거나 또 뒤로 당기면은 요 벨트 사포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중간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꼭 사포를 교체하셨을 때는 회전 방향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포가 자기만 우리가 작업할 때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얘를 이용하셔서 조정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자, 그냥 벨트 샌더를 사용하시면 이 안에 이거 빼보시면 그냥 철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밀거나 돌리거나 하면은 얘가 사포가 뒤로 밀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철판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갈립니다. 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사포가 잘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그 뒤쪽에 뭐 쇠도 사포 천으로 계속 밀면은 갈아지기 때문에 벨트 샌더를 구입하시면은 흑연으로 된 판이 있어요. 검정색 판. 그거를 사셔가지고 업자한테 얘기하시면 각 시청도 올 겁니다. 흑연판을 요 뒤에다 붙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사포를 빼면은 요 뒤에 판이 있어요. 판에다가 천으로 된 사포천이 생겼는데 흑연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뒤쪽에 천으로 된데 그 양면 테이프나 아니면은 더블리 스프레이 본드 가지고 딱 붙여놓으시면은 얘가 회전할 때 흑연면을 따라서 사포 뒷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고 마모도 되는 것도 적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벨트 샌들 갖고 오실 때는 꼭 새 제품 뒤에다가 흑연판을 붙여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벨트 샌들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게 톱밥이 끼거나 하면은 이게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벨트 샌더용 지우개가 있어요. 사각형으로 된 노란색 클리너가 있는데 이거 학교에 도입하실 때는 벨트 샌더용 클리너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사셔가지고 톱밥 사용하시면은 톱밥이 끼면은 걔를 갖다 대면은 톱밥이 빠져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8, 90% 새 거일 때 바로바로 연마시고 그러면은 벨트 샌더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시간도 2배, 3배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나무를 갖다 대서 타거나 톱밥에 껴버리면 사용하기 힘든데 꼭 흑연판 붙이시고 그다음에 클리너 사셔가지고 닦으며 사용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막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는 10배 이상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벨트 샌더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스 많이 사용하시죠? 실톱. 자, 실톱을 사용해 보시면 얘가 잘 끊어집니다. 날이 잘 끊어지기 때문에 실톱을 뭉탱이로 저렴하게 사용하시는데 자, 일반적으로 소프트우드 얇은 거 뭐 18T, 20T 뭐 이런 거 쓰실 때는 뭐 아무거나 쓰셔야 되고요. 이 톱날도 곱게 자른 톱날, 그다음에 그냥 거칠게 자른 톱날 종류가 있습니다. 톱날이 촘촘해요. 촘촘하기 때문에 촘촘한 톱날이 있고 아닌 톱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 요거 소모품도 굵기별로 몇 가지 사놓으시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자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일단 대충 자른 다음에 샌딩하거나 트리머 해가지고 깨끗하게 가공해야 되면은 톱날이 듬성듬성한 걸로 슉 잘라내는 게 중요하죠. 톱날이 촘촘하기는 미세하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장시간 작업을 해서 깨끗한 결과물이 필요할 때는 촘촘한 톱날을 사용하시는 거고 일단 러프하게 잘라서 다시 곡면만 살짝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거친 톱날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우드 두꺼운 거를 미세하게 자를 때는 이런 톱날 말고 여기 보시면 고급 톱날 있어요. 톱날 하나에 뭐 2,000원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자르시면은 두꺼운 나무도 경사진 나무도 깨끗하게 잘라낼 수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은 몇 개 딱 준비해서 갖고 계시다가 선생님들이 작업하실 때 딱 따로 꺼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톱날이 끊어질 것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시는데 꼭 고급형 톱날은 몇 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 부러지면은 그냥 갈아 끼면 되는데 보통 문제는 부러진 다음에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날만 갈아 끼는 게 아니라 날을 갈아 끼고 여기 레바를 제껴가지고 기본 텐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레바를 회전시켜가지고 좀 더 당겨가지고 탄성이 쭉 유지한 상태로 작업하신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은 이 앞쪽 레바를 풀러가지고 탄성을 풀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당기는 힘이 계속 유지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얘가 어느 순간에 조금만 힘이 가지고 딱 끊어집니다. 작업할 때는 텐션을 유지하고 안 할 때는 풀러주셔야 됩니다. 풀러놓고 있다가 쓸 때만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요걸 꼭 안 하시면은 날이 금방금방 끊깁니다. 그리고 뭐 날 끊기는 게 문제 아니라 날 끊겼는데 실수로 사람이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밴드소도 똑같습니다. 밴드소도 위에 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밴드소도 요 위에 보시면은 텐션을 딱 잡아 당겨서 텐션을 유지하는 장치가 있는데 사용하실 때는 이거 쓰시고 안 하실 때는 풀어 놓으셔야지 텐션이 걸린 상태로 가만 놔두면 이 기기가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생기거나 습도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가공물을 순간적으로 갖다 대면은 날이 끊어지거나 쉽게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텐션을 유지하는 거 안 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뭐 저희가 대부분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사실 목공 작업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 뒤에 있는 목공 기계들 중에서는 수압 대패, 자동 대패까지 학교에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분 작업, 뭐 이걸로 소리를 가공하겠다는 거 말고 부분적으로 모서리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두께가 맞는 거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작업하실 때는 쓰신다면 이제 조그만 탁상용 조그만 제품들을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사용법들이 온라인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장비들, 이건 뭐 제가 특정 업체를 지정한 건 아니고 뭐 저희가 뭐 거래했던데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나사 관련된 데는 요 DMS라는데 여기에 이쪽에서 그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 다 쓰고 있습니다. 이쪽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공구들은 우진투일이라는 데가 클램프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 수입하는 회사고 전국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 자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공 기계들은 대형 기계들은 이쪽 사이트에 가면은 오래됐어요. 여기는 여기 윗세대 선침부터 해가지고 오래된 회사고 그리고 제품들도 뭐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장비를 샀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AS나 즉각 조치할 수 있는 팀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뭐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구사랑은 뭐 다 유명한 사이트고요. 모드툴이 이제 아까 더블도웰이나 뭐 이런 장비들 그다음에 CNC 장비 중에 매우 조그만데 48짜리를 할 수 있는데 220볼트에 꼽아서 가공이 가능한 CNC 장비, 저버터 패스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하고 독일형 장비들 다 갖고 있는 회사고요. 뭐 이런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목공용 장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됐고요. 제가 뭐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수업 아,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럼, 네.